조선시대 노비가 도망치면 추노꾼이 쫓았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몇 달이고 쫓아가서 끝내 잡아왔죠. 그런데 조선 왕조가 무너진 지 100년이 넘었는데 2026년 대한민국에는 추노꾼보다 더 악랄한 존재가 있습니다. 국세청. 이들은 산을 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당신이 홍콩에 있든 싱가포르에 있든 두바이에 있든 당신의 전 세계 소득을 추적하고 세금을 매기고 끝내 징수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걸 백골징포라고 불렀습니다. 죽은 사람에게까지 세금을 매기는 제도. 2026년 대한민국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백골징포. 한자 그대로 풀면 뼈만 남은 시체에게서 배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조선 후기 국가 재정이 바닥나자 관리들은 미친 짓을 시작합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이름을 호적에 남겨두고 그 사람 몫의 군포를 유족에게 징수한 겁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 세금을 아들이 내야 합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 세금을 아내가 내야 합니다.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세금을 매겼습니다. 이걸 황구첨정이라고 합니다. 누런 강아지 같은 아이에게 장정의 세금을 물린다는 뜻이죠. 조선 백성들은 이 착취를 견디다 못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추노꾼이 쫓았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2026년으로 돌리겠습니다. 이게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년 3월 청원 아이스. 세계 최초 얼음 정수기를 만든 한국 기업입니다. 창업주가 별세한 뒤 유족에게 상속세 약 3천억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유족이 이 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회사 자체를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바쳐 키운 기업이 그 사람이 죽자마자 국가에 의해 해체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는 죽은 노비의 군포를 유족에게 물렸습니다. 2026년에는 죽은 창업주의 상속세를 유족에게 물립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같습니다. 이것이 현대판 백골징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세청은 조선의 관리들보다 훨씬 세련된 방법으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재산을 뜯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살아서 해외로 나간 사람까지 쫓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등록하면 비거주자 아니야? 한국에 183일 이상 안 살면 해외 소득에 세금 안 내도 되잖아? 이 두 가지가 대한민국 조세 역사상 가장 위험한 미신입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재외국민 등록부터 깨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외국민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는 줄 압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재외국민 등록은 외교부 소관입니다. 재외동포법에 따른 행정 절차일 뿐이에요. 국세청은 외교부의 재외국민 등록 여부를 세법상 거주자 판정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이 보는 건 오직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재외국민 등록을 하고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심지어 해외에 영주권을 받아도 한국에 가족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 사업체가 있으면 국세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이시네요. 거주자입니다. 재외국민 등록증? 국세청 앞에선 그냥 종이 한 장입니다. 이걸 모르거나 재외국민 등록했으니까 괜찮아라고 안심하는 순간 국세청의 디지털 추노꾼이 출동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미신. 183일. 소득세법 제1조 2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여기서 핵심은 또는입니다. 183일을 안 채워도 국세청이 당신의 주소가 한국에 있다고 판단하면 거주자입니다. 주소라는 건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닙니다. 국세청이 보는 건 이겁니다. 첫째, 한국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는가? 둘째, 한국에 자산이 있는가?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체. 셋째, 직업의 성격상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보이는가?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합니다. 쉽게 말하면 당신이 싱가포르에서 1년 중 200일을 살아도 한국에 아내와 아이가 있고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한국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한국 거주자입니다. 전세계 소득을 한국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올해 2026년 1월 1일부터 규정이 더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한 과세기간,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183일을 채워야 거주자였습니다. 그래서 꼼수를 쓰는 사람들이 있었죠. 하반기에 나가서 다음해 상반기에 들어오면 양쪽 다 183일 안 넘잖아. 2026년부터 이 꼼수가 막혔습니다. 이제는 두 개 과세기간에 걸쳐 연속으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면 거주자로 봅니다. 2025년 9월에 나가서 2026년 5월에 들어온다? 두 해를 합쳐서 183일 넘으면 거주자. 국세청이 추노꾼이라면 이건 도망칠 산길까지 미리 막아놓은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국세청은 183일과 상관없이 주소 요건만으로도 거주자 판정을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재미교포가 한국에 연간 100일 정도만 체류했습니다. 183일은 한참 안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 부동산이 있었고 한국에서 사업소득이 있었고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이라고 판정하고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했습니다.
법원도 이걸 인정했습니다. 183일은 숫자일 뿐입니다. 국세청한테는 숫자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거주자로 잡히면 얼마나 뜯기는지를 봅시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 45%, 지방소득세 포함하면 49.5%, 번 돈의 절반을 국가가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미친 수치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OECD 38개국 평균 소득세 최고세율은 36.1%입니다. 한국은 이보다 거의 9%포인트 높습니다. OECD 38개국 중 6위. 2016년까지만 해도 한국 최고세율은 41.8%로 OECD 평균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역전했습니다. 누가 올렸냐고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올렸습니다. 2017년 40%, 2018년 42%, 2021년 45%, 그리고 한 번 올린 세율은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더 기형적인 건 구조입니다. 한국은 소득세 과표 구간이 8단계입니다. 영국 3단계, 독일 4단계, 프랑스 5단계, 미국과 일본 7단계. 한국이 가장 복잡합니다. 그리고 최고세율 45%가 적용되는 기준이 과표 10억 원 초과. 이게 1인당 GDP 대비 20배입니다. OECD에서 콜롬비아 다음으로 누진도가 높은 구조. 쉽게 말하면 사업점에서 연 10억 넘기면 번 돈의 절반을 국가에 바치는 시스템입니다. 같은 돈을 홍콩에서 벌면 어떻게 될까요? 홍콩 개인급여세 최고세율 15%, 올해 고소득 구간 16% 신설됐지만 그래도 16%입니다. 한국 49.5%대 홍콩 16%. 3배 차이. 10억을 벌면 한국에서는 약 4억 9천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홍콩에서는 약 1억 6천만 원. 차이. 3억 3천만 원. 이게 매년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10년이면 33억 원 차이.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홍콩에는 자본이득세가 없습니다. 배당소득세도 없습니다. 상속세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도 없습니다. 한국, 전부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은 속지주의입니다. 홍콩 밖에서 번 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한국은 속인주의. 거주자면 지구 반대편에서 번 돈도 과세합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백골징포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한국 거주자인 한 국세청은 당신의 전세계 소득을 추적합니다. 조선시대 추노꾼은 발로 뛰어야 했습니다. 2026년에 국세청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전 세계 당신의 금융정보를 받아봅니다. 어떻게? CRS 공통보고 기준, Common Reporting Standard. OECD가 만든 이 시스템에 현재 100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일본,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당신이 해외 은행 계좌를 열고 돈을 넣는 순간 그 나라의 금융기관이 한국 국세청의 정보를 자동으로 통보합니다. 계좌 잔액,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금융자산 매매 내역. 전부. 미국은 CRS 대신 FATCA라는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한국과 이미 정보교환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옛날에는 돈을 해외로 빼돌리면 국세청이 몰랐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이 홍콩에서 주식을 사고 싱가포르에서 이자를 받고 미국에서 배당을 받으면 그 정보가 자동으로 한국 국세청 서버에 올라갑니다. 거주자라면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해 6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미신고 금액의 10%, 최대 10억 원 과태료. 5억이 있는데 신고 안 했다? 5천만 원 과태료. 50억이 있는데 신고 안 했다? 5억 원 과태료. 그리고 이건 세금이 아닙니다. 과태료입니다. 세금은 별도로 나옵니다. 추노꾼은 잡으면 끝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잡고 나서도 계속 뜯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국내에 가족이 없어야 합니다. 또는 가족도 함께 해외로 나가야 합니다. 국내에 부동산, 금융자산 등 주요 자산이 없어야 합니다. 또는 상당 부분 정리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이 없거나 극히 미미해야 합니다. 해외에 실질적인 거주지, 즉 집, 직장, 사업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춘 뒤 출국 신고를 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형식적이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실질로 판단합니다. 해외에 집은 있는데 1년에 30일만 거주한다? 실질적 거주가 아닙니다. 해외 법인은 있는데 직원도 없고 사무실도 없다? 실체가 없습니다. 한국은 약 90개국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과 다른 나라 양쪽에서 거주자 판정을 받으면 조세조약의 타이브레이커 룰에 따라 한쪽 거주자로 판정합니다. 기준은 순서대로 항구적 주거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여기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핵심입니다. 당신의 사업체, 소득원, 사회적 관계가 어디에 더 밀접한가? 홍콩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홍콩에서 소득이 발생하고 홍콩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조세조약에 따라 홍콩 거주자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상 한국 국세청이 먼저 거주자로 판정하면 이걸 상호합의 절차로 뒤집는 건 시간도 돈도 엄청나게 듭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세청이 한번 거주자라고 찍으면 웬만해선 안 풀린다. 정리하겠습니다. 탈출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계획 없이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사전에 설계하고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행해야 합니다. 조선시대 노비가 무작정 도망치면 추노꾼에게 잡혔습니다. 2026년에 무작정 해외로 나가면 국세청에 잡힙니다. 차이가 있다면 추노꾼은 물리적으로 잡았지만 국세청은 법적으로 잡는다는 것. 그리고 법적으로 잡히면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조선시대 백골징포는 결국 농민봉기를 불러왔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조세 시스템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시스템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자산 격차는 해가 갈수록 벌어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이 20대 도서관에서 죽도록 공부할 때 미래의 아내는 뭘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가족법이 어떻게 당신이 피땀 흘려 이루어낸 성과를 합법적으로 약탈하는지를 법조문과 판례로 뜯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이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첫 번째 투자입니다.